자, 그러면요, 우리 다시 중세문화부터 한번 또 가보도록 할까요? 네, 중세문화입니다. 고려문화죠. 일단 고려 역사서부터 한번 볼 텐데요. 고려 역사서는 크게 4시기로 전기 때 역사서, 그 다음에 중기 때 역사서, 그 다음에 후기 2개, 이때는 원간석기 때였고요. 무신지권기와 원간석기, 그 다음 말기 때 역사서들, 이렇게 4시기로 구분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기 때는 처음에 국초조 자주적인 고구려 계승의식이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주로 대표적인 걸 한다면 왕조실록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2차 침입 때 소실됐어요. 현종 때. 소실돼갖고 현종이 다시 한번 집필했죠. 그렇죠? 현종이 8대 임금이었으니까 앞에 7대 임금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했던 게 7대 실록입니다. 다 현존하지 않아요. 이것도 소실됐습니다. 자, 나머지 뭐 고급록이라든가 소평년 통제라든가 가락국기는 그냥 서브로 좀 알아주시면 좋은데 요 2개는 필수적으로 여러분들 꼭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알겠죠? 자, 중기 때 역사서 한번 볼까요? 중기 때는 대표적인 역사서 삼국사기, 그쵸? 인종 때 당시 이자겸의 난을 진압하고 그 다음에 서경에서 일어났던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묘청의 반란이었죠. 묘청의 난을 진압한 다음에 뭔가 전국이 안정되었을 때 이때 인종에서 왕명에서 썼던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역사서입니다. 가장 오래된 역사서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 그럼 그러니까 현존이니까 그 전에 쓰였던 역사서들은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봤던 거 있지 않습니까? 앞에 삼국시대 때 썼던 거, 신지목원이라든가, 아니면은, 고흥의 석이라든가, 거치부의 국사라든가, 이런 거 지금 남아있지 않아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는 김부식이 삼국사기입니다. 혼자 쓴 건 아니죠. 워낙 이게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요. 혼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0명 정도가 달라붙어 갖고 이제 쓴 거 바로 삼국사기입니다. 인종 때 김부식이 기전체양식으로 썼다라고 나옵니다. 기전체양식. 자, 그러면 기전체양식이 뭔지를 한번 간단하게 좀 살펴보셔야 돼요. 자, 밑에 보시면은 기전체는 약간 좀 인물 중심으로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마별로. 인물 중심으로 썼는데 첫 번째 왕의 이야기를 쓴 게 봉기고요. 그 다음에 제후들의 이야기를 쓴 게 세가인데, 우리는 사실 제후가 없잖아요. 중국에는 황제 밑에 제후들이 있는데, 우린 제후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 세가가 잘 안 나옵니다. 삼국사에는 세가가 빠져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로 신하들의 이야기, 귀족이라든가 왕비, 신하들이죠. 신하들의 이야기를 담았던 열전. 그 다음에 제도라든가 문물 같은 걸 정리했던 지. 그 다음에 마지막 연표하고 표 이런 게 있어요. 표. 그래서 본기, 열전, 지, 표 이런 걸로 구성됐던 거, 각각 테마별로 구성된 거, 주로 인물 중심의 테마별로 구성된 거, 요거를 기전체 양식이다라는 거죠. 서술 방식입니다. 요 서술 방식을 기억하시고요. 대표적인 게 삼국사기가 있습니다. 삼국사기. 세가편이 없다고 했었죠? 네, 우리 고려 중기 때 김부식이 썼던 겁니다. 1145년 김부식이 썼던 거. 자, 우리가 보통 기전체 양식은요. 한 왕조가 망하고 후대 왕조에서 전 왕조를 정리할 때 이런 기전체 방식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삼국사기는 삼국의 역사를 정리하는 거니까 삼국이 망한 다음에 언제요? 고려 때 쓴 거예요. 알겠죠? 고려 때 쓴 거. 그 다음에 고려사는 언제 썼을까 그러면? 고려사는 고려가 망한 다음에 조선 때 썼겠죠. 그러니까 고려사가 되는 거야. 그때 이때는 문종 때. 근데 봉기편이 없어. 왕이 있는데 왜 봉기편이 없을까요? 라고 하는데 조선은 기본적으로 4대 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봉기에다가 적지 않고요. 세가에다 적었어요. 고려의 왕들을 세가에다가 정리했다. 그래서 세가, 열전, 지표로 구성되었던 게 고려사예요. 약간 삼국사기하고 고려사하고는 차이가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삼국사기는 당시에 물론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보수적이긴 했지만 우리의 왕들의 이야기를 봉기에다 적었다면 고려사는 뭐에다가 고려의 왕의 이야기들을 어디에다가 세가편에다 실었다는 거죠. 우리는 중국의 제후다라고 해서 세가편에 실었던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봉기가 없습니다. 자, 그 외에 개인적으로 지은 게 이종의 동사라든가 조선 후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치훈의 해동요사라든가 이건 혼자 쓴 기전체들입니다. 혼자 쓴 기전체. 특히 한치훈의 해동요사는요. 혼자 30년 쓰다가 못 써가지고 조카가 이걸 이어받아갖고 마무리했던 게 해동요사입니다. 알겠죠? 요건 뒤에 가서 좀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전체 방식은 바로 이런 책을 우리가 기전체 방식이라 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 요게 되겠고요. 김부식, 경주 김씨였죠. 그리고 신라가 사실 양이 많기 때문에 약간 신라 계승 의식을 좀 담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신라 얘기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 남아있진 않는 구삼국사가 바로 이 삼국사기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기초했다라는 건데, 자, 보시면요. 여기서는 성과 악을 밝히고요. 초반에 서문에 이런 얘기입니다. 성과 악을 밝혔다. 그러니까 충과 충이 아닌 걸 밝혔다. 약간의 유교적인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합리주의라는 얘기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삼국유사에는 이런 게 나와 있는데 뭐냐면, 승려가 불공을 들이다가 하늘 뚫고 간 이야기.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 좀 약간 좀 이상한 이야기들. 당구설화 들어있을까? 우리가 곰 새끼고 곰이 인간과 결혼해갖고 뭐 인간 아이를 낳았다. 당군 왕검을 낳았다. 이런 것들은 좀 기묘한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실려있지 않다는 얘기죠. 합리적인 것들만 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 합리적인 것들만 실었다. 그래서 유교적인 내용을 실과 동시에 합리적인 것들만 실었기 때문에 유교적 합리주의사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삼국, 고백신, 고구려, 백제, 신라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조선 삼한 역사는 여기 약간 누락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조선 이야기, 단군 조선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합리적이기 때문에 설화라든가 불교 관련사는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유학의 어떤 유교적 방식에 의해서 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배제되어 있다. 그리고 객관적 서술이라고 했고 수리부작이라고 했거든요. 수리부작이 뭐예요? 서술은 하되 창작은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객관적으로 서술해갖고 따로 자기가 논편이란 거 있거든요. 논찬. 자기의 어떤 그런 개인적 감정, 주관적 서술은 따로 실었습니다. 여기다 쓰지 않고 따로 서술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리부작해서 따로 실었다. 알겠죠? 자, 후기 한번 볼까요? 후기 때는 언제였어요? 무신집권기하고 원간석기 때. 이때는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좀 떠올려보세요. 일제강점기 때 여러분들은 독립운동가가 많을까요? 아니면은 우리 뭐 친일파가 많을까요? 친일파가 훨씬 많습니다. 대부분의 그러면 무신집권기하고 그 다음에 원간석기 때는 어떤 책들이 많이 쓰여졌을까? 뭐 원에게 좀 아부하는 내용들이 있었겠고요. 그 다음에 뭐 무신집권에게 좀 아부하는 그런 글들이 많았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책들을 좀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책들을 보는 게 무신집권기 때는 요 해동고승연과 동명왕편. 그 다음에 원간석기 때는 어떤 우리의 자주적인 역사의식을 담았던 삼국유사와 제왕무기 같은 책이 대표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해동고승전은요, 무신집권기 각훈이라는 사람이 썼던 겁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고승들의 이야기를 쓴 거예요. 어떤 무신집권에 충성하는 게 아니고, 협력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의 이야기를 쓴 겁니다. 그래서 교종 입장에서 우리의 고승들의 이야기를 정리했다라고 하는 거지. 주로 이제 교종의 승려인데, 주로 삼국부터 해서 고려의 승려들을 적었는데, 남아있는 건 삼국 승려들이 주로 이제 여기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명왕편에 썼던 거 이규보가 있죠. 이규보는 최후 따까리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자주적인 거라고 보시면 이거는 최후 밑에 들어가기 전에 젊을 때 쓴 거예요. 젊을 때 주몽의 이야기들, 고구려를 건국했던 주몽의 이야기가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는데 처음엔 뻥인 줄 알았대요. 그런 설화들이. 근데 이걸로 계속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이걸 내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요거를 약간의 시의 형태로 썼던 게 바로 동명왕편, 즉 주몽의 어떤 설화들,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쓴 겁니다. 요게 이제 약간의 고구려 계승의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봤지만 명종에서 이의미 사이에 썼던 거기 때문에 이때는 약간의 최후 밑에 들어가기 전이니까 젊을 때 쓴 거니까 요것도 약간 어떤 자주적 의식을 좀 담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다음 삼국유사고 그다음에 제왕운기 요거는 이제 원간석기 때 약간 자주적 의식을 담고 있었죠. 우리 민족 공동의 시절인 당군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원간석기의 자주성, 훼손된 자존심을 되찾자라는 의미에서 썼던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국유사는 말 그대로 삼국 사기에 남아있지 않은, 삼국의 사기에 남아있지 않은 나머지 이야기들, 약간 뭐 설화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련이란 분 자체가 어찌 보면 승려기 때문에 약간의 고조선의 이야기들, 우리의 어떤 민족 공동의 시절인 고조선의 이야기를 쓴 건데 그중에 단군 설화가 들어가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단군 설화. 알겠죠? 단군 이야기가 처음으로 여기에 들어갔다. 그 단군 이야기는 신의편, 신기하고 이상한 이야기들. 약간 여기에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약간 불교사를 중심으로 썼습니다. 뭐 보면은 뭐 기이편도 있고요. 기이편, 그 다음에 왕력편, 탑상편,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약간의 불교사를 중심으로 썼고, 그 다음에 어떤 전통사상에 대해서 좀 정리한 거고, 약간 신기하고 이상한 이야기들. 그래서 우리가 약간 신의사관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신기하고 이상한 이야기. 뭐 이러면서 신의사관이라는 표현으로 이런 것들을 저술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우리의 민족적 역사의식, 자주의식을 표현했다. 이순유가 쓴 제왕운기는요, 당시 중국의 황제와 우리의 왕의 이야기를 운율시로 기록한 거예요. 시의 어떤 형태입니다. 운율시. 7원시, 5원시 하면서 운율시로 기록한 건데, 자, 여기서는 발해를, 기록했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최초로 발해를 언급했다. 고조선부터 해서, 당군조선부터 해서 쭉 우리의 역사를 정리한 거죠. 중국에 황제가 있듯이 우리도 왕이 있었다. 그래서 중국의 역사가 발전했듯이 우리도 역시 발전했다. 당군조선부터 쭉 간 거예요. 그 가운데 고구려를 계승해서 발해도 언급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서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요동변류천지라고 합니다. 요동변류천지. 그 내용이 뭐냐? 요동에는 또 하나의 천하가 있다는 얘기죠. 너희도 황제가 발전할 때 우리도 있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요동별천지. 요동에는 또 하나의 천지가 있으니, 자, 중국이 소중하라 일컫는 그런 나라다라면서 같이 발전하고 있었다는 거야. 약간 역시 자주적 의식이죠. 중국의 사대라기보다는 자주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역사서. 물론 시로 기록된 역사서이지만 역시 역사서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실원시에는 중국사가 주로 있고요. 오원시에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역사에서 7원시가 있긴 한데 중국은 주로 7원, 우리는 주로 5원시로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말기 가면요. 말기 가면 성리학적 유교사관이 들어옵니다. 성리학적 유교사관이 막 들어온 거지. 그러면서 이재현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재현. 이재현은 누구예요? 대표적인 성리학자였었죠. 충선왕의 파트너. 망건당에서 원나라 학자들과 교류했던 인물이 바로 이재현이 되겠죠. 이재현이 썼던 책 사략. 그러니까 성리학적 입장에서 우리 역사를 되게 약간 얕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사가 뭐 그래 중요하다고 하면서 역사를 축약시킨 겁니다. 사론만 좀 적은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략이다. 근데 약간 좀 독특한 게 있어요. 이재현의 사략은요. 이재현 같은 인물은 충선왕 때 대표적인 학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략이란 책이 편찬된 거는 공민왕 때 가서 편찬이 됩니다. 약간 좀 독특하죠. 우리가 예전에 앞에서 신숙주가 일본 갔다 와서 쓴 게 해동제국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해동제국기는 갔다 온 거, 일본에 갔다 온 거는 세종 때 갔다 왔는데 편찬된 거는 성종 때 편찬되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에요. 좀 독특하긴 한데 이런 것들 좀 알아주시면 좋아요. 어쨌든 이재현에 대한 인물을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는 충선왕 때 인물이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사략만 여러분들 딱 공민왕 때 편찬된 저술된 그런 책이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일단 뭐 고려국사 넘어가셔도 되고요. 정도전이 고려국사 요거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이거는 뭐 고려 말이라기보다는 조선 초에 쓴 거죠. 태조 때 쓴 겁니다. 고려 1에서 망했다라면서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얘기한 거예요. 김종서의 고려사 전력 같은 건 문종 때 이거 언제예요? 이거 조선 초죠. 조선 초 때 쓴 건데 요거 두 개는 조선 초에 저술한 거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고 조선 초로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전체 아까 있고 편전체 이런 것도 있죠. 편전체는 여러분들 좀 쉬울 겁니다. 시간순서대로 적은 거예요. 시간순서대로 적은 게 요 편전체입니다. 대표적인 고려사 전료라든가 동국 통감이라든가 그다음에 조상조 실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편전체 양식으로 됐다. 웬만한 건 편전체 양식이 많아요. 우리가 아까 고려사가 있고 고려사 전료가 있거든요. 고려사 전료가 있는데 고려사 같은 경우는 기전체 양식인데 전료는 뭐냐면요. 전료는 고려사에 대한 내용들 기전체가 워낙 중복된 게 많고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요거를 좀 더 보완하는 차원에서 쓴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보완하는 차원에서. 알겠죠? 보완하는 차원에서 썼던 게 전료다. 그래서 편전체 양식으로 약간의 보완의 모습이 들어가 있다. 동국통감은 성종 때 썼던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정리했던 대표적인 통사입니다. 통사. 그러니까 쭉 모든 시대를 다 아우르게 된 거죠. 요거 정리한 거예요, 요게. 성종 때 그래서 역사서의 완성판이라고 부르는 거죠. 조선 초기 역사서의 완성판 동국 통감 통사 형식으로 썼던 거. 자, 기사본말체 같은 경우는 기사본말체 말 기사가 뭐예요? 사건이죠. 사건에 뭐가 있을까요? 항상 근본이 있죠. 시작이 있으면 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 본말체. 그 사건별로 정리한 건데 사건을 가지고 시대를 연결한 거예요. 이 대단한 고수가 쓸 수 있는 책이야. 그러니까 사건을 통해서 그 시대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책이 이경일이라는 사람이 썼던 연려실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조선 후기 때 당시 조선 시대 정치와 문화만 정리한 책이거든요. 여기는 뭐예요? 특히 사화를 정리할 때 무오사와 갑자사와 기묘사와 을사를 정리해서 사화를 딱 정리한 거야.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연결을 시킨 거야. 그 다음에 뒤에는 약간의 빈 공간을 좀 넣어요. 뭐냐? 후대에 이 사건을 좀 더 연구한 사람이 있으면 부기하기 바란다. 더해서 덧붙이기 바란다. 라면서 이렇게 남겨두기도 했답니다. 자, 그리고 삼국유사인데 삼국유사는 사실 이게 기전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기사본말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약간의 어떤 그런 식의 어떤 그 책의 어떤 그런 성격 자체가 약간 기사본말체 형식을 띠고 있지만 이때는 아직 기사본말체 그런 말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기사본말체와 유사한 형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대표적인 건 이금익 정도의 연려실 기술. 요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목체라고 하는 거는 큰 줄기 안에 작은 줄기가 들어간다. 이게 뭐냐면, 이 대단한 책인데, 이게 또 역시 고수가 쓸 수 있는 책인데, 이런 거예요. 하나의 큰 줄기를 잡으면, 모든 옆에 있는 사건들을 끌어모으는 거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다 끌어모으는 거야. 우리가, 낚시하면 딱 잡잖아요. 낚시하면은, 요게 다 하나씩 끌려오는 거죠. 끌려오는 거. 이걸 엮은 거야.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큰 줄기를 가지고 끌어오는 겁니다.
요게 이제 강목체라는 방식인데, 강목체. 그걸 대표하는 책이 동사강목이라는 책입니다. 동사강목. 동사강목. 역시 조선 후기 때 대표적인 역사서입니다. 신천생이 이거 하나면 된다라고 했던 책이 이 책이에요. 그러니까 나라 뺏긴 다음에 신천생이 당시 우리 나라를 떠나면서 딱 하나 챙겼던 게 이 동사강목입니다. 요거 강목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역사서를 봤으니까 대장경 한번 볼까요? 대장경. 대장경은요, 사실 이렇게 뭐 속장인데 속장경은 대장경은 아니에요. 알겠죠? 대장경 아니고 요거는 해설서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질적인 대장경은 요 두 가지입니다. 초조대장경, 그다음에 제주대장경. 제주대장경은 또 팔만대장경이라 부른다고 했었죠. 초조대장경은 언제요? 거란 격퇴의 염원을 담아갖고 현종 때 만들어진 겁니다. 대구 부인사에 보관돼 있었죠. 대구 부인사에 보관돼 있던 중에 몽골 2차 침입 때 소실이 돼요. 그러자 당시 2차 침입이니까 2차 침입 때는 벌써 이미 최후가 어디로 떠날 때야? 벌써 강화도로 천도한 다음에요. 그래서 이때 이게 소실되자 다시 한번 당시 강화도에 대장도감이라는 걸 설치하면서 이때 강화도에서 간행되었던 게 제주대장경입니다. 이게 1256년부터 해서 36년부터 해서 51년도까지 36년도부터 51년도까지 약 15년 동안 이제 제작되었던 게 제주대장경입니다. 어느 정도 이 대장경은요, 불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이게 이게 간행될 수가 없는 건데, 그만큼 고려는 보편적으로 이제 불교가 어느 정도 이제 완전히 자리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이 대장경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속장경은 의천이 흥왕사에서 교장도감을 설치해갖고 신편 제종 교장 총록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송나라와 그 다음에 거란이 세운 요나라와 일본에서 얻은 불경들을 모아가지고 정리한 목록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해설서를 정리했던 게 속장경이고요. 여기는 교종에 대한 내용만 적겠지 선종에 대한 내용이 없다라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요거랑 그 다음에 선종 관련은 없다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 요거를 따로 이제 정리를 했는데 요거는 뭐예요? 이규보가 당시에 최후 때 뭐가 된 거예요? 재상 자리까지 올라간 거야. 그래서 동국, 우리나라입니다. 동국에 이씨재상이 썼다라고 하면서 이씨재상이 나타났다 하면서 자기가 자기의 문집을 만든 거예요. 이게 동국이상국집이라는 책입니다. 자, 근데 이 책에는 자기가 젊을 때 썼던 동명왕편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당시에 자기가 모시고 있던 최후를 신품사연에다가 이제 표현했던 겁니다. 신품사연은 당시 상당히 글씨를 되게 잘 썼던 사람인데, 신라 때 김생, 그 다음에 고려 초기 때 탄현 유신, 그리고 하나가 누구다? 최후다라는 거야. 아부 엄청나죠? 아부가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상종고금예문을 이때 최후께서, 이 상종고금예문, 이 귀한 거를 말이야, 갖고 와서 금속활자본으로, 금속활자로 28부로 이거를 간행하셨다 하면서 여기다가 엄청나게 칭찬을 했었죠. 근데 현존하지는 않아요. 여기에 그냥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동국이상국집에 1, 2, 3, 4라고 했죠. 1, 2, 3, 4. 이때 강화천도 때 만든 겁니다. 강화천도 한 다음에 만들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뭐 능문능리 무신직권 이거 능문능리를 뽑았다. 문신들을 뽑았다는 거죠. 국선생전 자신이 썼던 수를 의인화해 갖고 썼던 그런 가전체 문학이고요. 그다음에 백운소설이라든가 백운소설 이거는 자기가 썼던 폐간 문학입니다. 거리에 막 돌아다니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모은 게 백운소설. 이런 것들 자신의 어떤 책이라든가 저술했던 책이라든가 아니면 뭐 최후를 칭찬하고 최후를 막 떠받치는 그런 내용들을 실었던 게 동국이상국집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더해서 관학진흥책 볼까요? 관학진흥책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고려 왕들을 딱 정리하면서 배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종 때 체표가 뭐야? 태충, 지공거라 했었죠. 지공거, 과거시험 주관자 지공거였던 최충이 은퇴한 다음에 자기네 집에다가 문헌공도라는 학원을 차렸다고 했죠. 문헌공은 최충의 시호라고 했습니다. 죽은 다음에 붙여진 시호. 그래서 문헌공을 따르는 무리들이다라고 해서 문헌공도라고 했고요. 9개 전문 강제를 가르친다. 구제학당이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공고 출신한 최충이 이렇게 구제학당을 만들고 이렇게 학원 차리고 잘 됐습니다. 귀족의 자제들이 다 여기서 공부한 거야. 최충은 지공고 출신이기 때문에 쪽집게 선생이다 하면서 다 몰려든 겁니다. 그러자 지공고 출신들이 다 나오신 다음에 정계에서 은퇴하신 다음에 학원들을 다 차리신 거야. 그게 몇 개나 된 거야, 주변에. 대표적인 게 12개나 된 거죠. 그래서 사학 12도가 융성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기존에 우리 관학에 맞서갖고 사학에서 과거 시험자 문벌 귀족들이 말이야 음서를 통해서도 관직에 진출하지만 과거도 장악하자 하면서 사학을 한 겁니다. 왜냐? 왕이 만든 국장에서는 공부하기 싫었거든. 그래서 따로 학원을 차리신 거예요. 그러자 사학이 막 융성했습니다. 고려 중기 때. 융성하자
숙종, 예종을 거치면서 이렇게 관학진흥책을 펼쳤던 겁니다. 관학진흥책 뭐야? 서적포, 책, 여기서 다 문제 여기서 나오니까 여기 읽으세요 하면서 국자감 들어오세요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예종 때는요. 국자감을 잠깐 국학이라 바꾸면서 국학칠제라 해서 얘네가 9개 전문 강자가 있어? 우리도 7개 전문 강자 하면서 칠제를 설치했던 거고요. 그 칠제 중에 대표적인 게 강해제 또는 무학제라 부르는 건데 이때 잠깐 뭐가 무과가 잠깐 실시되게 됐다. 고려시대 무과는 거의 실시되지 않았다. 한 번도 실시되지 않았다 이러면 틀려요. 거의 실시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공짜로 다닐 수 있게 해주겠대요. 양영고라는 장학재단을 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청영각, 보문관 같은 이런 어떤 학술 연구기관을 따로 두기도 했다는 게 예종 때 모습. 자, 인종 때는요. 당시 국자감의 경사육학, 사문학, 태학, 그 다음에 국자학 같은, 그 다음에 유학, 서학, 산학, 기술학부, 유학부 각각 3학씩 있었는데 그 경사육학을 정비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향교 중심으로 지방교육 강화했다 뭐 정도 보시면 됩니다. 경사육학 정비. 자, 그러다가 무신집권 때 끊겼다가 충렬 때 다시 한번 관학진흥책 펼칩니다. 뭐 한다? 양영고의 부실을 보충하기 위해서 안양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서막전 설치, 그 다음에 국학을 성균관으로 바꿨다, 그 다음에 공사장에 문묘를 건립하면서 유학을 진흥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경사교수도감, 요거 좀 보세요. 경사교수도감 설치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경전과 역사서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유교를 막 진흥시키면서 관학을 부흥시키려고 했던 거죠. 자, 거기 공민왕. 이게 다 이유가 뭐냐면, 이게 관학진흥책이 뭐냐면, 권문세족들, 이때 충전이 권문세족들이 아니에요. 원관석기 아니에요. 권문세족들이 다 거의 음서로 관직에 진출하거든요. 그들을 조금 제압하고 눌러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진흥시키는 겁니다. 이유는 다 있는 거예요. 일단 정치적 어디 노림수가 다 있는 거죠. 그리고 국민학들은 성균관을 다시 부흥시켜서 순수 유교교육을 개편했다라는 얘기는 국자감에 있었던 뭘 없앴다? 기술학부를 폐지했다라고 제가 언급을 했었습니다. 앞에서도. 그렇죠? 기술학부를 폐지했다. 오케이? 관학진흥책 봤고요. 자, 이제 고려 문학으로 갈 텐데, 요게 좀 어렵다기보다는 내용이 좀 여러분들 생소한 내용들이 좀 많을 겁니다. 자, 우리가 향가하면 생각나는 거 광종 때 균형의 보현시범가. 그쵸? 요 정도만 체크하시면 돼요. 나머지 안 보셔도 됩니다. 알겠죠? 한문학은요, 과거제 시와 함께 발달했다 정도 보시면 되고, 안 봐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보라는 것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기 때는요, 당송 한문학 순사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사실성과 보수성이 강화되었다. 끝납니다. 됐어요. 문학이 발달했던 시기가 아니죠, 이때는. 자, 그 다음에 무신집권기 때는, 초기 때는, 현실 도피적이죠, 이때. 왜? 무신들이 권력을 집권했으니까 문신들이 다 숨어버린 거야. 숨어버려갖고, 혼자서 그냥 조용하게 그 시대를 읽는 풍자문학 같은 것들 쓴 거죠. 풍자문학. 뭐가 있을까요, 주로? 뭐 이런 거죠. 임춘의 국순전. 그러니까 대놓고 까기는 뭐하니까, 막 사물에 의인화하는 거야. 사물을 의인화시켜가지고 술을 사람에다가 묘사해갖고 술을 사람처럼 묘사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막 그 시대를 풍자했던 거죠. 이런 것들이 뭐예요? 대표적으로 가전체 문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지. 수필 형식의 문학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형식보다는 내용에 좀 추징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건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무신집권기 때는 가전체 문학, 약간 좀 풍자스러운 어떤 그런 문학들이 발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후기 때 가겠습니다. 후기 때는요 국문학 발달했는데 경기체가 신진 4대부들이 약간의 향가 형식을 좀 빌려가지고 썼던 것들이 있는데 뭐 한림별곡, 관동별곡, 죽계별곡인데 뭐뭐 별곡 이렇게 나오면 이거 경기체가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어부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소교는 이제 민중들이 많이 불렀던 노랫말들입니다. 당연히 민중들이 불렀으니까 누가 작자인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국어 시간에 좀 배웠을 겁니다. 사르렸다 청산에 사르렸다 얄라리 얄라셩 하면서 나왔죠. 그다음 가시리 있고 하면서 민중들이 어떤 당시의 민중의 어떤 삶의 모습을 묘사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소교 민중들의 가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한문학 있습니다. 폐가문학, 가전체 문학이 있는데 폐가문학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이야기들. 우리가 폐가는 뭐냐면 중국에서 이제 길거리에서 관리들 중에 폐관이 있었어요. 길거리에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귀담아 듣고는 그거를 궁중에 가서 이제 전해는 그런 관직을 폐관이라고 했는데 어떤 그런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그런 문학 이야기들을 정리했던 게 바로 폐관 문학인데 대표적인 게 이규보의 백운소설이라든가 이재현의 여공폐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역시 이때 뭐예요? 가전체 문학, 특히 무신집권기 때 많이 썼다고 했죠. 사물을 의인화했다. 이규보의 국선생전. 이것도 술을 의인화한 거야. 술을 좀 긍정적으로 묘사했다면 임춘의 국순전은 술을 약간 좀 부정적으로 좀 묘사했다. 같은 술을 의인화했던 겁니다. 술을 의인화했던 게 대표적인 이규보의 국선생전, 국순전. 죽부인전은 뭐 알죠? 대나무에다가 묘사한 거예요. 대나무에다 의인화시킨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규보의 동양포는 뭐 한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한시.
영웅서사시라 했죠. 이 동명화표는 역사서긴 하지만 약간의 영웅에 대한, 당시 주몽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영웅서사시 형태로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고려음악 한번 볼까요? 고려음악 뭐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뭐 이런 것들은 뭐 소각인데, 소각은 그냥 소각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소각은 뭐예요? 민중들이 부르던 거예요. 속된 음악, 그래서 소각이라고 불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아악은요, 우아한 음악, 아악이랍니다. 송의 대성악에 영향을 좀 받았던 거죠. 송나라에서 조금 유입했던 겁니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 체크를 해두시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거 일일이 뭐 악곡의 동동이 있다, 대동강, 오강 볼 필요 전혀 없어요. 알겠죠? 그냥 소각은 민중음악, 그 다음 아악은 궁중음악,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우아한 음악, 속된 음악, 예. 자, 석탑을 한번 볼까요? 석탑. 석탑은 우리가 보시면은 고려 전기 때 뭐 있습니까? 당시 고구려 영향을 받았던 불일사 오춘석탑. 그 다음에 백제 영향을 받았던 무량사 오춘석탑. 그 다음에 신라 영향을 받았던 현화사 칠신석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어느 나라에 영향을 받았는지 불일사, 개성 불일사, 그 다음에 무량사, 그 다음에 현화사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다. 이 현화사 정도가 최근에 좀 이렇게 좀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 현화사. 자, 문박이 좋게는 월정사, 팔각, 구충석탑, 약간 화려했죠? 팔각, 구충석탑, 송나라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저 오대산에 있죠. 오대사 월정사에 있는 겁니다. 우리 올림픽 열렸던 거 평창이었죠. 평창 쪽에 있습니다. 자, 요거 좀 잘 보세요. 요거는 원에 영향을 받았던, 요거 잘 나옵니다. 은근히. 경천사지 십층석탑. 경천사 십층석탑인데 지금은 터만 남아있으니까 경천사지 십층석탑. 개경에 세워졌던 겁니다. 요거는 원나라에 영향을 받았다. 당시 원나라 라마교라고 하는 약간 불교와 민간신앙이 섞여있는 그 라마교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만든 경천사 십층석탑. 원의 영향을 받았던 게 은근히 많이 나오니까 원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천사 십층석탑. 발음도 잘 안 되네요. 경천사지 십층석탑. 자, 요게 이제 조선 세조 때 원각사지 십층석탑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지. 요거 좀 체크. 요게 조선의 세조 때 지었던, 세조가 호불호하기로 했죠. 불교를 되게 좋아했어요. 좋아할 호자, 불교를 좋아했다. 세조 때 지었던 원각사지 십층석탑에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경천사지 십층석탑은 원의 영향을 받았다. 알겠죠? 자, 고려 승탑을 한번 보시면요. 고려 승탑. 자, 고려 승탑을 보시면은 팔각 원당의 승탑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라 양식을 계승했던 고달산 승탑. 뭐에 영향을 받았죠? 요거죠.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이라는 통일신라 때, 신라 말기 때 있었던, 신라 말기 때 선종이 유행하면서 이런 승탑들이 많이 만들어졌다 했죠. 선종 승려들의 사리를 봉안하는 승탑들의 요 팔각 원당이 있는데 요거에 영향을 받은 게 고달산 승탑입니다. 알겠죠? 나머지는 됐어요. 안 봐도 됩니다. 뭐 여러 개 있습니다. 뭐 정두사, 홍법국사, 실상탑, 지강국사, 현묘탑 이런 거 있는데 약간의 팔각 원당의 영향이 아니고 좀 다양한 등입니다. 뭐 구형으로 있고 원형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탑신이 사각형인 거. 승탑인데 우리가 사각형으로 좀 된 게 있고요. 뭐 다양한, 그 다음에 종의 형태를 갖고 있는 돌인데 약간 종의 형태를 갖고 있는 이런 종형도 있었습니다. 자, 다양하게 있는데 요거는 그냥 서브로 알아두시고 핵심은 요 철감산 승탑이랑 그다음 고달사지 승탑 요거만 잘 알아두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래도 서브로 홍법국사 실상탑이라든가 사각형이 지강국사 현묘탑 승탑이지만 좀 독특한 형태의 어떤 그런 승탑이다라는 거 정도 요거는 약간 서브로도 알아두시면 좀 괜찮아요. 알겠죠? 자, 고려 불상을 보실까요? 고려 불상 보시면은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의 좌상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냐면 무량수전 안에 보관되어 있는 무량수전 안에 보관되어 있는 대표적인 불상입니다. 소조는 흙으로 만든 아미타에 대한 거죠. 아미타 열의 좌상. 우리가 부석사 하면은 조금 기억을 해둬야 될 게 부석사 누가 만들었죠? 누가 창건했다? 의상이 창건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의 좌상. 불상이 있다. 요 고려 초에 있던 대표적인 불상입니다. 알겠죠? 요거 하나 알아두고. 또 하나가 뭘까요? 부석사 하면 생각나는 거? 베을린 기둥. 무량수전. 제가 적어놨잖아요. 무량수전. 그렇죠? 13세기 대표적인 주심포 양식의 건물 무량수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따가 또 나올 건데 부석사의 조사당이라는 거예요. 고려 말에 있던 조사당에 있는 벽화가 있습니다. 요 4개가 대표적인 건데 요 부석사와 관련된 거 조금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세요. 의상이 창건했고요. 무량수전 13세기 대표적인 주심포 양식 거기다가 이런 불상 소조 아미타열의 좌상이 있고 그 다음에 조사당에 벽화가 그려져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부석사의 내용입니다.
자, 요거는 신라 양식을 계승했던 겁니다. 신라 양식을 계승한 그런 불상이었답니다. 자, 그리고 광주 춘궁리에 있는 거, 지금 춘궁리 철불이라고 하지만 지금은요, 행정구역이 바뀌어갖고, 지금은 하사창동입니다. 하남 하사창동에 있는, 불상입니다. 하남 하사창동. 요게 이제 요즘에 명칭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행정구역이 춘궁리였는데, 하사창동으로 바뀌면서 하사창동에 있는 철불이라고 이제 바뀌었는데, 자, 이건 대형 철불입니다. 되게 크게 만들었어요. 아마도 고려 초기 때라고 보고 있는 게, 호족들의 이제 무기를 다 모아서 그걸 녹여갖고 아마, 불상을 세우지 않았는가 보고 있는 거죠. 그때 대형 철불의 모습, 고려 초의 대표적인 겁니다. 자, 그리고 관촉사.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어떤 사진 자료를 통해서 많이 봤으니까 얼굴이 이런 거 있잖아요. 8등신인데 거의 한 3등신 정도 되는 거. 얼굴은 거의 몸뚱이의 절반 정도 되는 거, 머리가 큰 거 있잖아요. 얼큰이 불상이죠. 얼굴이 되게 크신 그런 불상입니다. 황금 비율은 아니죠. 인체 불균형이라고 합니다. 황금 비율 아니다. 인체 불균형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야. 거대 불상이에요. 거대 불상. 이 거대 불상이 나온 거 언제일까요? 다 고려 초입니다. 고려 초에 이제 호족들의 어떤 지방적 특색, 지방에서의 어떤 자기만의 독특한 특색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대형 불상들이 많이 나와요. 뭐 대표적으로 한다면 저기 안동 이천동에 있는 철불이, 이 안동 이천동에 석불이 있습니다. 안동 이천동 석불은 뭐였냐면 그냥 여기 절벽에다가 머리 올려놓은 거. 머리 하나만 올려놨어요. 안동 이천동은 이렇게 하나만 올려놨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대형 불상들을 만들었고요. 뭐 저기 뭐 파주 용미리 불상 같은 경우는 석불 같은 경우는 머리가 2개. 거기 머리 2개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올려놨던 거. 이런 거 대형 불상들이 다 고려 초기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대형이고 약간 자유분방하면서 조형미는 좀 쇠퇴하면서 약간 좀 인체 불균형적인 모습을 가진 불상도 있다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죠? 요게 대표적인 안동 이천 석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기 보면 전라도의 운주사의 와불도 있습니다. 와불은 누워있는 거, 와상이라고 하죠. 누워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 첫 번째, 두 번째 요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 정도만 봐두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예성강도 이령이라고 하는 이령. 자, 예성강도 고려의 대표적인 그림이에요. 화원 출신이었던 이령이 그렸던 거예요. 예성강도. 병량도 주변에 있는 강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원나라에 영향받았다. 항상 제가 아까 원에 영향받은 거 좀 강조했죠. 공빈하게 천산대렵도라고 봅니다. 이때 그 그림이 지금 일본에 소장되어 있는데, 당시 말타는 남자가 변발을 하고 있고요. 약간 말이 좀 살쪄 있어요. 약간 이런 것들은 약간 몽고풍, 원나라 풍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산대엽도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관음보살도 뭐 양류관음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외울 필요는 없고요. 뭐뭐 보살도, 뭐뭐 관음도 이런 거 나온다. 그러면 언제일까요? 다 원간석기 때라고 보시면 해도 무방합니다. 이런 불화들이 많이 그려졌는데 그때는 이제 당시 건문세력들의 어떤 현세구복을 현세구복을 위한 어떤 그림들이 많이 그려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현세구복은 현재 세상을 해서 복을 구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그림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사상을 가진 그림들이 많이 그려졌다. 뭐뭐 보살도, 뭐뭐 관음도 다 언제요? 원간섭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약간 뭐냐면, 요거, 목판, 금소갈자본하고 목판 인쇄본이 있는데,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구사 삼층석탑이라 불렸던 석가탑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본입니다. 요거 석가탑에서 발견됐으니까 아마도 석가탑은 불국사에 있는 거죠. 불국사가 언제 지어졌죠? 신라 중대 경동왕 때 지어졌으니까 아마 이때에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자, 금소갈자본은 우리 2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서양보다 200년 이상 빠르다라고 하는 그 기준점이 되는 게 바로 언제예요? 최후가 강화천도한 시기에 금소갈자 28부로 펼쳐낸 게 상정고급 예문입니다. 요게 이제 서양보다 200년 빠르다 해서 1, 2, 3, 4 언제요? 강화천도기 때 간행된 금소갈자본. 하지만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건 우왕 때입니다. 고려말 우왕 때 만들었던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했던 청주 흥덕사입니다. 청주 흥덕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흥덕사 간행했던 직지심체요절이 현존하는 가장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 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정도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우리가 여기서 해갖고 어디까지요? 예. 고려 문학하고 해갖고 78페이지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하시고요.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선 문화부터 한번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